파리올림픽이 한창인 요즘 브라질이 파리를 향해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이다. 문화유산만 내세우는 파리올림픽 망해라 라고 말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브라질 여성도 소리를 지르며 브라질 대표 선수단에 조속한 귀국을 바라는데요. 도대체 파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리아 고메즈입니다. 요즘 저는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2024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스포츠 행사는 항상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곤 했죠. 특히 브라질은 축구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미 국가의 특성상 열광하는 레벨의 수준이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죠. 그만큼 스포츠는 우리들의 몸에 피를 끓게 만드는 대표적인 자극제입니다. 스포츠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기에 저에게는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특히 국가대항전을 진행하는 국제 규모의 대회에서는 브라질 인구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죠. 그런데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라는 대종목을 가운데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자국의 선수들의 승리를 응원하고 멋진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며 자국을 넘어 타국의 선수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하는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브라질에게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해서 브라질 국민들이 파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프랑스를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파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죠. 그 사건은 바로 브라질 축구의 전설로 잘 알려진 코임브라 지쿠 감독이 파리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나라의 전설이 타국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쿠 감독은 브라질 국민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로 브라질 축구에선 빠질 수 없는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특히 플라멩고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쿠 감독이 선수 시절에 플라멩고를 연고로 둔 축구팀 CR 플라멩고를 브라질 리그 정상의 팀으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비록 지쿠 감독이 선수 시절에 브라질 미드필더의 황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지쿠 선수의 반박자 빠른 패스와 공격 템포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리울 만큼 빈 공간 창출 능력이 돋보였기에 현재까지도 브라질의 전설로 화두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소중한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뉴스에 뜬 거예요. 가방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롤렉스 시계, 그리고 4,000유로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피해액만 약 59만 유로에 가까운 액수였다고 해요. 그리고 지쿠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브라질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였는데요. 이유인 즉슨 지쿠 감독이 파리의 치안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던 중에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강도들의 수법이 매우 대범했다고 해요. 강도 중 한 명이 택시를 세우고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버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이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고 가방을 들고 도망간 것이죠. 지쿠 감독은 눈 깜짝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강도를 당해 어안이 벙벙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지쿠 감독의 가방 도난 사건에 브라질 국민들과 더불어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리고 파리의 치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뉴스에서는 브라질과 인접한 아르헨티나에서도 똑같은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했는데요. 파리올림픽 축구 예선을 준비 중인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이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선수촌을 비운 사이 선수촌에 보관해둔 귀중품들이 도둑들에게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가의 시계, 목걸이, 반지를 분실한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 티아고 알마다는 자신이 아끼던 물건이 분실당해 경기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고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감독이 얘기를 꺼냈죠. 그리고 티아고 알마다 선수의 피해 규모만 2만 유로라고 합니다. 어쩐지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모로코와의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대2로 패배한 것이
파리의 치안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경기에 임한 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은 월드컵부터 코파 아메리카도 우승한 명실상부, 현존하는 최고의 축구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독 남미 선수들과 감독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느낌이 드니 프랑스가 남미를 싫어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놓고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격침하여 프랑스인들에게 남미에 대한 질투와 반감이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이런 사건을 통해 아무리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열린다고 해도 치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안전은 모든 이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러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야외 개막식을 진행하였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에는 각종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이었죠. 프랑스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테러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2015년 파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파리 시민들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껴 야외 개막식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리 시청 앞에서 시위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보안 인력을 투입하는데 그치고 말았어요. 프랑스 당국이 말하길 수천 명의 보안 인력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시민들은 걱정과 우려 속에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를 떠나 해외여행을 간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무사히 테러의 위협으로 벗어나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파리올림픽에서 추구하는 파리의 문화유산과 어우러진 경기장들이 모두 야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들을 통해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에서도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고요. 이렇게 브라질에서는 파리올림픽에 대한 시선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리올림픽 시작 전부터 현재까지 브라질 선수들의 메달 소식 외에는 모든 내용이 파리올림픽의 문제에 관한 집중 조명입니다. 그중 매일마다 보도되는 내용 중 하나는 생강의 수질액이에요. 파리올림픽 시작 전부터 생강의 대장균 수치에 대해 우려하던 언론이 며칠 전 생강에서 진행되어야 할 철인 3종 경기의 트레이닝 세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생강에서 단 한 번의 훈련도 없이 바로 경기를 진행했다고 하죠. 그렇게 수질 개선에 성공하겠다고 자부하던 프랑스가 4년을 준비한 선수들에게 훈련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오로지 개인의 역량으로만 경기를 임해야 하는 사태를 발발시켰죠. 우리 브라질 언론은 생강의 유속과 깊이, 코스를 완벽히 파악하고 체감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역사상 최악의 수영 경기라고 말하며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까내리고 있는 중이죠. 이 뉴스를 보면서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수영을 좋아하긴 하는데 유속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영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긴장감과 근육의 과도한 사용으로 빨리 지칠 뿐더러 호흡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이러한 최악의 경기를 열어버린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너무나도 미워지며 이는 곧 프랑스에 대한 악감정이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죠. 게다가 브라질 선수단의 금메달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함마저 느끼던 저는 파리올림픽의 여러 종목을 보던 중 유독 한 종목의 중계에 시선이 꽂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펜싱 경기였는데요. 펜싱의 화려한 기술과 신사적인 스포츠의 움직임에 시선이 꽂히게 된 것이 아닌 한국의 한 남자 선수의 외모에 시선이 꽂히고 말았죠. 바로 한국 펜싱 남자 대표팀의 오상욱이라는 선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전 경기였어요. 한국대 튀니지의 경기였는데 한국이 튀니지를 크게 앞서고 있었죠. 경기가 곧 끝날 것 같은 느낌에 채널을 멈추고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심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 특히 K-팝에 반쯤 미쳐있는 상태라서 뭔가 모를 타국에 대한 애국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15대 11 경기는
한국의 오상욱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한국의 승리를 바라보며 축하의 박수를 치고 있는 제가 순간 온몸이 경직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경기가 끝난 직후 펜싱 투구를 벗는 한국 선수를 보았는데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마치 제가 좋아하는 BTS의 뷔를 닮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형의 얼굴이었죠. 투구를 벗고 크게 환호하는 모습에 남성적인 매력도 크게 다가왔어요. 저 남자 섹시하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한동안 TV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심지어는 TV에 가까이 다가가서 오상욱 선수의 이목구비를 더욱 더 자세히 관찰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저는 어느덧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 세레머니까지 눈을 떼지 않고 보게 되었어요. 다른 중계로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 저는 바로 인터넷으로 오상욱 선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오상욱 선수에게 반하고 말았죠. 오상욱 선수의 키가 192cm이고 몸무게도 94kg으로 건장한 체격이었죠. 게다가 1996년생으로 저와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언론의 기사에서 오상욱 선수의 매너에 감탄하고 말았죠. 제가 시청했었던 개인전 결승에서 넘어진 상대 선수에게 오상욱 선수가 손을 내밀어 상대 선수를 일으켜주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오상욱 선수가 더 멋져 보이면서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에 걸맞는 품격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한 언론에서는 파리올림픽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잘생긴 금메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오상욱 선수를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공감하며 기사를 읽어보니 금메달을 딸 정도의 뛰어난 실력과 한국의 잘생긴 배우들 같이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진 대단한 선수라며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과 매너를 축하하고 칭찬하였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펜싱 어벤져스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 펜싱 남자 대표팀의 간판 스타더라고요. 왜 어벤져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의아했는데 사진과 내용을 보니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올림픽 때마다 한국에 메달을 가져다주는 펜싱 대표 선수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멋있었고 그들이 빛을 발하는 게 단체전에서의 금빛 레이스라는 것을 알았죠. 평소 BTS를 좋아하던 저에게 한국의 운동선수는 새로운 도파민으로 다가왔어요. BTS 멤버들이 다 한국의 군대에 입대한 이후 BTS의 진이 제대 후 성화봉송 주자로 나왔을 때 약간 북받쳐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BTS 멤버들의 완전체를 기대하며 멤버들의 제대만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던 저에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것이죠. 저는 그래서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단체전 일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볼 수 있을 때 꼭 봐야겠다며 캘린더에 저장까지 하였어요. 불행히도 한국의 펜싱 중계는 브라질에서 진행해주지 않았고 한국 펜싱 남자 단체전 예선부터 본선까지 보지 못하며 유튜브로만 소식을 접하며 응원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한국의 어벤져스들은 순조롭게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평소 파리올림픽의 부정적인 면만 보여주던 한 매체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맞붙은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준결승전을 예고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그날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단체전 준결승전이 방영되었어요. TV를 보며 한국 선수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는데 이전 어벤져스의 멤버는 아닌 새로운 인물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모두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잘생겼더라고요. 기쁜 마음에 저는 오상욱을 바라보며 한국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으로 보는 경기장의 분위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거대한 함성이 들려왔었어요. 아무래도 파리올림픽의 자국인 프랑스가 준결승전에 출전하였고 펜싱의 본 고장인 프랑스에서 진행하는 경기이다 보니 9,000석이 넘는 객석을 가득 메운 프랑스 관중들의 응원 소리가 그랑팔레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랑스의 열띤 응원 소리와 함성 소리에 혹여나 한국 선수들이 기죽지는 않을까 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죠. 라운드마다 5의 배수점을 선취해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단체전인데 한국 선수들의 선전에 초반부터 분위기는 한국 대표팀으로 기우는 듯 했어요. 기분이 좋아 한국을 응원하는 소리가 저희 집에 퍼져갈 때쯤
프랑스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저로서는 심판이 경고를 주길 바랬죠. 하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TV를 꺼버리고 싶을 정도의 불편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프랑스 선수의 항의를 묵과란 심판을 향해 대다수의 프랑스 관중들이 야유를 하고 심판의 말을 듣고 경기를 계속 진행하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야유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모든 스포츠에서는 심판이 판정을 하고 자신의 오심이 인정되면 번복을 행사하는 것도 심판입니다. 경기 중에는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고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해야 하는 게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펜싱은 예의를 중시하는 스포츠로 잘 알려져 있고 게다가 프랑스에서 펜싱이 유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커녕 멘탈을 공격하기 위해 항의를 하고 야유를 보내는 프랑스인들의 기본적인 매너는 눈을 크게 떠도 보여지지 않았죠. 그 이후에도 한국 선수들이 공격을 시도하려 하면 관중들의 야유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심지어 경기를 방해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경우도 다반사였죠. 그 모습에 화가 나서 프랑스를 향해 소리를 지르던 저에게 거실을 지나가시던 아빠가 조용히 하라고 저를 다그치셨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렸고 아빠는 제 옆으로 오셔서 앉으시더니 같이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고 몇 분 뒤 저희 아빠도 소리를 지르며 프랑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관중들의 야유 속에서 혼란스러울 정도로 방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흔들림 없이 경기에 집중하며 프로 선수의 진가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놀라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 선수들의 매너였습니다. 판정이 애매할 때마다 프랑스 선수들은 심판에게 대들듯이 다가가서 소리를 지르는 반면 한국 선수들은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 매우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의 구본길 선수는 보호구까지 벗어두고 무릎을 굽혀 심판의 눈을 쳐다보며 자신의 판정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구본길 선수의 정중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바라보며 저희 아빠는 저렇게 공손하게 판독 요청하면 내가 심판이라도 자세히 봐주겠다 한국 선수의 공손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던 오상욱 선수는 파리, 현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진 프랑스 관중들의 엄청난 야유 속에서도 묵묵하고 차분하게 45대 39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해결사가 되었고 그렇게 펜싱 사브르 한국 남자단체 팀은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기뻐하며 발을 동동 구르니 아빠가 브라질 선수들 응원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브라질이 벌써 금메달 하나는 땄겠다라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빠에게 오상욱 선수를 가리키며 저 선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너무 멋진 남자인 것 같아 라고 말하니 아빠는 오상욱 선수를 안경을 치켜 올리시며 자세히 보시고는 미남형이네. 네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닮았다. 네가 한국 경기를 보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말하며 허허 웃으시더니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펜싱 남자 대표팀의 결승전 경기 일정을 찾아보기 위해 방으로 올라와 검색을 하기 시작하던 도중 SNS에 오상욱 선수를 설명하는 게시물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살펴봤어요.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많았죠. 한국이 미운데 오상욱은 밉지 않다. 금메달을 내가 딴다고 해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싶다. 펜싱 경기 직관한 사람입니다. 오상욱 선수 투구 벗을 때 파리의 야유는 그쳤습니다. 역시 남자는 외모입니다. 젠장. 한국에는 왜 이렇게 실력 좋고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 여행 가보고 싶네요. 한국이 인성과 매너, 그리고 실력으로 올림픽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도 오상욱 선수를 응원하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평소 K-팝에 대한 내용 위주로 올리던 제 SNS에 처음으로 운동선수의 게시물이 올라갔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을 마주했어요. 오상욱 선수의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의 좋아요가 10,000개 이상이 찍히게 되고 댓글이 6,000개, 팔로워 숫자도 5,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팬 계정이었던 제 SNS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는데 그것이 오상욱 선수 한 명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댓글들을 살펴봤어요. 모두가 오상욱 선수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하던 댓글이었는데 유독 좋아요의 개수가 많이 달린 댓글을 보고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댓글에는 파리올림픽이 한국의 반감을 느끼는 것이 분명함. 개막식 때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 펜싱 사브르 개인전 때 오상욱을 오상고로 소개. 올림픽 SNS에서 한국의 태권도를 유도로 소개. 이 정도면 거의 한국 멸시 아님? 저는 화가 났지만 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직접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모두 진짜로 일어난 일들이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파리올림픽 SNS에 운영을 제대로 하라는 일침을 댓글로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 댓글에 수많은 좋아요가 달리고 한국인들이 제 SNS를 팔로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댓글로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가며 브라질은 한국의 친구, 고마워요, 사랑해요 등과 같이 저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했죠. 그중 제 기억을 번뜩이는 댓글을 봤어요. 네이마르가 한국인들에게 형제인 거 알지? 우리는 브라질을 형제로 생각하는 이유야. 맞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 중 하나인 네이마르가 브라질 대표팀으로 한국과의 친선 경기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팬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환대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는 우리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인데 한국에서도 그의 인기는 대단했죠.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한국의 팬들이 환영해주고 심지어는 네이마르가 SNS에 한국에 대한 애정을 대놓고 표현하며 브라질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화제되기도 했었어요. 네이마르가 한국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매우 즐겁게 보냈다고 하니 브라질의 여행사는 브라질 축구대표팀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국 여행 상품을 팔기 시작했고 그 당시 수많은 브라질 국민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의 음식과 놀이공원을 즐기는 영상과 사진들이 SNS에 게시되었었죠. 한국의 K-팝을 좋아하던 저에게 K-팝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자국민들을 보며 저도 기뻤고 브라질을 환대해주는 한국인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었죠. 이걸 계기로 한국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졌고 브라질 대표팀보단 한국을 더 응원하며 파리올림픽을 즐기게 되었죠. 한국은 나의 오상욱 선수가 출전한 펜싱 단체전 결승전에서 금메달도 따고 양궁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고 공기소총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며 이번 출전에서 목표로 하던 금메달 5개를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브라질리언으로서 한국이 부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워졌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코리아하우스라는 문화 플랫폼도 파리에서 운영한다는 소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K-팝을 넘어 나라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퍼져가게 되었어요. 현재로서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기에는 제 상황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 해외여행의 첫 여행지는 한국으로 가고 싶네요. 이렇게 제 사연을 제보드리며 언젠가 찾을 한국에서의 멋진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좋은 명소나 문화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파리올림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는 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팀 코리아 파이팅! 형제의 나라 브라질에서 날아온 마리아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주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연일 계속되며 유명 연예인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이곳에서 유독 한 집단이 눈에 띄어 CNN의 보도까지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기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경험이자 사람들의 연대와 희망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한 번쯤 뉴스를 통해 접해보셨을 LA 팰리세이즈 산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떠올리면 아찔하고 먹먹한 장면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이번 팰리세이즈 산불 취재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이건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야. 지금 현지 상황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해.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고 우리 기자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할 때야. 처음엔 그저 또 다른 취재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미 수백 채의 가옥이 불에 타 사라졌고 수천 명이 집을 떠나 대피소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연기로 인해 공기가 오염되어 호흡기 문제를 겪는 주민들도 많다고 했죠. 취재 지원은 아낌없이 해줄게. 헬기부터 차량까지 모두 준비해 놓을 테니까. 편집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이 도심을 덮치고 있다는 뉴스를 수없이 보도해왔지만 직접 현장을 가본 적은 없었기에 막연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말렸습니다. 사라, 이번 건 위험할지도 몰라. 산불은 예측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이런 취재는 안 가도 괜찮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군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대중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과 현실을 알 기회조차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위험한 곳일지라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LA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취재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변에서는 계속 만류했습니다. 사라, 생각 잘해. 너는 정말 용감하지만 이번엔 정말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런 대답만 했습니다. 산불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 비하면 제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날 편집장이 준비한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아가며 굉음을 내뿜었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도심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멀리 보이는 연기가 점차 제 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저와 함께한 카메라맨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종사가 말을 건넸습니다. 곧 산불 지역 상공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아직 안전하지만 바람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겁니다. 그의 경고는 제 긴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헬기가 점점 산불 지역에 가까워지자 멀리 보이던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대지를 삼키며 끊임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무와 풀만 불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불길이 집과 건물을 집어삼키고 차량이 불에 타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산불은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산 채로 태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종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불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할 겁니다. 주변을 선회하며 상황을 지켜보죠.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LA 팰리세이즈 상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불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PD가 인이어를 통해 계속 정보를 전달해줬고 저는 그에 맞춰 리포팅을 이어갔습니다.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한 후 우리는 편집장이 준비해둔 취재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량 안에는 이미 엔지니어와 스태프들이 장비를 세팅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여기서부터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할 거야. 피해 상황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자. 저희는 차량을 타고 피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주민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대피소로 이동하는 행렬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가족을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취재를 마치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자로서 이곳에 온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면 이들의 고통은 영원히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LA에서 제가 마주해야 할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LA의 하늘은 여전히 검붉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긴 했지만 짙은 연무 속에서 희미한 빛만 겨우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팀과 함께 다시 차량에 올라타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헬기 취재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육로로 직접 마주한 모습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검게 탄 나무와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고 연기가 아직도 뿜어져 나오는 건물 잔해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대피하지 못한 동물들이 놀라 도로를 가로지르며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왔을 삶의 터전이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취재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이 단순히 그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산불이 마치 거대한 벽처럼 LA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길은 소방대의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멀리 그리고 더 빨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변덕스러운 방향으로 불어오면 몇 시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지역을 삼켜버리곤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소방차와 구조대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불길이 워낙 강력하고 속도가 빨라 한정된 자원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대피소로 향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길가에는 짐을 챙겨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희는 대피소 중 한 곳에 들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피소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텐트와 매트리스, 구호 물품들 사이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울고 있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저희 집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왔을 때 이미 불길이 집 가까이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그나마 가족들과 무사히 대피한 게 다행이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자로서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한 인간으로서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제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사라,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 LA 한인회에서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해. 그곳으로 가보는 게 어때? 한인회는 LA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각종 커뮤니티 활동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 차량은 곧 한인회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와 취재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미 하나의 완벽한 재난 대책 본부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구호 물품들이 정리되어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인회는 대피민들을 위한 숙소와 의료시설까지 운영 중이었습니다. 임시 침대와 담요, 식량, 약품들이 한쪽에 잘 정리되어 있었고 한인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저희를 맞이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지 처음 보고받았을 때 즉시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구호 물품을 준비했으며 대피민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한인들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인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뭉쳐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한인회를 움직이는 중심축처럼 보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물품을 분류하며 재난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전달하기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죠. 한인회 직원들마저 그를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는 성준이라고 해요.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성준이라는 이름을 듣자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기자로서 그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이 취재를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인터뷰 요청에 처음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기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마이크 앞에 섰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은 한국에서 이민 온 재외동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어느 작은 상점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던 부모님은 1992년 LA 폭동이라는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LA 전역은 폭력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성준의 부모님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남아 있었지만 폭도로 인해 가게가 불타오르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겨우 10살이었던 성준은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집도, 미래도 다 사라져 버렸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울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를 도와준 게 바로 한인회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인회에서 저를 받아줬고 학비와 생계를 지원해주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한인회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준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한인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서 끈끈한 유대감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도움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제 미래를 걱정해줬어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죠. 성준은 한인회의 지원 덕분에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재무와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증권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준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갔고 매년 일정 금액을 한인회에 기부하며 자신의 성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죠. 이번 산불 소식을 들었을 때 성준은 뉴욕에서 한시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 LA로 날아왔습니다. 제 고향과도 같은 이곳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기회라고 생각했죠. 성준은 한인회에서의 경험과 재난 대처 능력을 바탕으로 산불 피해 대책을 세우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구호 물품을 나누며 이재민들을 직접 도왔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성준은 누구보다 침착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성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을 누구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이곳에 머물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헌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한인회라는 공동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한인회는 1992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며 이번 산불에서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한인회는 단순히 제가 자란 곳이 아니에요. 제 가족이고 제가 받은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은 평생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성준의 진심 어린 말은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한인회와 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유대감을 상징했습니다.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기자로서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이미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한인회 구호 활동에 대해 자세히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 심리 상담과
장기적인 재건 계획까지도 함께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LA에서 또 다른 작은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인회에서 자원봉사와 구호 활동을 취재하며 저희는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헌신을 넘어 커뮤니티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위해 얼마나 강하게 뭉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러나 감동도 잠시,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산불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었고 한인회를 포함한 각종 구호기관도 점점 늘어나는 피해를 감당하기 벅차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코리아타운은 유독 산불의 피해가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촬영했을 때도 코리아타운이 상대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좋았겠거니 했지만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 이유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주택들이 목재로 지어져 쉽게 불에 타버린 반면 코리아타운은 산불에 강한 내화성 건축 자재를 사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 건물과 주택에는 효율적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가게에서부터 대규모 사업체까지 운영하며 안전과 효율성을 중요시해왔고 그것이 이번 재난에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코리아타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불이 아니더라도 지진이나 폭동 같은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안전에 신경 썼어요. 이런 준비성 덕분에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자신들만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내피소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한인들이 소유한 공간이었고 이들은 기꺼이 문을 열어 이재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코리아타운의 이런 놀라운 대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재를 하며 한 가지 불편한 시선을 감지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한인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피난민은 저에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코리아타운만 멀쩡한 거죠? 우리 지역은 전부 불타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만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단순한 질투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모두 불타버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남아있는 코리아타운의 모습에 씁쓸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재를 통해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인들은 단순히 자신들만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재난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와 연대하며 무조건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저는 한인회의 구호 활동을 좀 더 깊이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상업 건물에서는 대규모 구호 물품 배포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인회와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정리하고 이재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한인 가정들이 자신들의 집을 이재민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가정집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이재민 가족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와 주셨어요.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인 한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이 고통받고 있을 때 돕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또한 한인들은 단순히 물품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현장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성준과 한인회의 자원봉사자들은 대피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성준은 자신의 금융관리 경험을 살려 대피소 운영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각 구호 물품이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한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배달회사나 택배회사에서는 구호 물품 운송 차량을 지원하고 한인 의사들은 시간을 할애해서 응급 구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넘어
인간이라는 하나의 유기체와 공동체 의식으로 한인타운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코리아타운과 한인회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한 지역 사회의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재난 속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고 서로를 돕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인회 직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돕는 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1992년 LA 폭동 때 우리는 정말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단결하게 만들었죠. 인종을 떠나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인들의 연대와 헌신은 재난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하며 단순히 피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애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가진 내화성 건축물이나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성과 공동체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위기 속에서도 누구도 홀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불에 강한 주거지와 상업 건물을 가진 한인들은 이재민들에게 자신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각종 구호 물품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서 목격한 이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저는 최대한 생생하게 담아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산불이 여전히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불꽃 같은 희망을 피워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집장에게 리포트를 제출했을 때 그는 내용을 읽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라, 이건 단순한 산불 피해 보고가 아니야. 이건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야.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이걸 제대로 보도자료로 발전시키자. 편집장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정교하게 다듬어 방송 준비를 시작했고 코리아타운의 이야기가 단순히 산불 피해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CNN에서 리포트가 방영된 후 코리아타운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인타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재민 돕다. 코리아타운, 희망의 중심지가 되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뉴스를 장식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인회에 연락해 자원봉사와 기부를 희망했습니다. SNS에는 코리아타운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한인들의 헌신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제 한인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한인들이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과 연대는 미국 내 다른 지역 공동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노력으로 점차 진압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단순히 피해를 피한 지역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 연대와 희망의 불꽃을 밝힌 장소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재난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더 큰 공동체 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제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었죠.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공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세상을 밝힐 거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보도가 끝난 후 저는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한 미국인의 메시지는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산불은 언젠가 완전히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리아타운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길을 이겨낸 사례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과 연대,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불멸의 불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기자로서의 소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준을 비롯한 코리아타운의 한인들이 보여준 헌신은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커다란 영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재난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경험하지만 바로 그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이야기가 그 증거였습니다. 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한 해 감동 비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